오늘 느티나무로부터 저번에 우리 못했던 거 요거를 다시 다 하고 그 다음에 수호제기라는 고전수필 하나 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화수고가 지금 진도가 우리 시험 한 일주일 전까지 진도를 좀 끝내기 위해서는 의문의 변동까지 우리가 좀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1시간 반 만에 할 수가 좀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오늘 의문의 변동 앞부분까지는 좀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느티나무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학교에서 안 한 친구 있어? 느티나무부터? 다 했죠? 느티나무. 자, 여기에서 화자가 뭐 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느티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치? 자, 느티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느티나무를 바라보면서 막 말을 걸어, 느티나무한테. 너 어디서 왔니? 어떻게 갈 거니? 어디까지 갈 거니? 이런 식으로 막 말을 걸어. 그러면서 너도 나와 똑같이 힘들었구나. 너도 나도 똑같이 고통스럽구나. 동질감을 좀 느끼고. 그리고 그러면서 느티나무를 보면서 뭔가 자신의 삶을 좀 성찰하고 돌아본다. 어떤 식으로 돌아보냐? 커다란 상처, 구멍,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그래서 그 인생 속에서 자궁이라는 어떤 생명체나 희망이 있을 수도 있구나. 우리는 상처를 굳이 치유하거나 덮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자, 이런 어떤 깨달음을 주고 있는 시가 느티나무였고요. 내용적인 면하고 표현적인 면을 좀 나눠가지고 바로 볼게요.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우르꽃 피우는 한낮이면 했을 때 일단 푸른 수액을 빤다. 매미가 빨고 있대. 빠는 주체는 매미고요. 푸른 수액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푸른이라는 색채어가 들어갔으니까 시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하죠. 심상, 이미지 똑같은 말.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가 우른꽃을 피우는 한낮이면 했을 때 여기에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네. 시간적 배경. 자, 시간적 배경이면 먼저 낮이고 그리고 매미가 언제 올까? 계절적으로 여름에 오겠죠. 자, 그래서 여름 그리고 한 낮 이렇게가 지금 시간적 배경이야. 자, 매미가 지금 느티나무에 수액을 막 빨고 있어. 그러면서 우름꽃을 피운대. 근데 우리 이 표현 한번 주목해보자. 우름, 꽃. 자, 우름의 심상부터 한번 떠올려봐. 우름은 청각적 심상이야. 근데 꽃이라는 건 눈에 보이니까 시각적 심상이야. 청각적 심상에서 시각적 심상으로 심상이 전이 된다. 이미지가 전이 된다. 이가 우리가 공감각적 심상 이렇게 표현하겠지. 자, 그러한 한낮에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느티나무 요게 대상이야. 그리고 느티나무가 반쯤은 졸고 있대. 근데 느티나무가 졸 수가 있어? 이 무생명체가? 없죠. 자, 사람이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의, 인, 법이 사용되었고 화자의 시선을 옮겨가기 시작해. 이 느티나무에 울퉁불퉁 뿌리 뭔가 이렇게 고르지 않고 막 울퉁불퉁하게 다 있는 뿌리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이 땅 위로 붉어져 나왔다. 얘 어것들이 제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붉어져서 튀어나온 거야. 인간의 힘줄이 막 튀어나오듯이. 군데군데 굳은 살에 공이가 박혔다. 여러분들 굳은 살은 언제 박히죠? 뭔가 힘든 일을 할 때, 고단한 일을 할 때 이럴 때 굳은 살이 좀 박히잖아. 자, 그래서 이 학교 필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느티나무가 고생스럽게 살아왔음.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자가 느티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먼 길을 걸어왔다는 뜻일 것이다. 너도 먼 길 걸어왔구나. 나도 먼 길 걸어왔는데 너 진짜 고생했구나. 고생했겠구나. 너 진짜 고단해 보이는구나. 자, 이렇게
화자가 지금 느티나무를 바라보면서 너 진짜 고생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지금 좀 여유로워서 나도 나 표면에 드러나는 화자 드러나 있고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는다. 우리가 신발을 벗는다라고 얘기하면 휴식한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그 위, 느티나무 위에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 휴식을 취하는 화자가 이렇게 얘기해. 너와 나와는 이때 너가 느티나무겠죠. 너와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너도 멀리 왔어. 나도 멀리 왔어. 우리가 얘랑 얘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걸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여기는 동질감을 느끼고 있어. 화자가 느티나무에게 동질감을 느낀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우리는 이거를 마지막에 있는 어미, 종결어미, 종결 표현, 종결어미의 반복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종결어미가 반복되면 당연히 을 완성되겠다. 근데 그 종결어미가 그냥 종결어미가 아니라 의문형 종결어미예요. 너 왔느냐? 느냐? 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는 것처럼 표현해. 우리가 이거를 학교에서 대화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서 하늘을 봤더니 화자의 시선이 위쪽으로 이동했더니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 가지의 모습이 부러져 있대. 부러지고 껍질과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가는데 자 그러면 지금 나무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가 않아. 나무의 상태를 여기서 한번 적어보자. 부러지고 썩은 나무야. 우리는 이런 나무를 가지고 죽었다라고 표현할 거야. 이건 죽음의 이미지가 있어. 근데 이 속에서도 놀라게도 그 속에 뿌리를 묶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서 자 여기에서도 생명체가 자라난다는 거야. 이 꽃이라는 생명체가 자라나. 자 그럼 여기다가 정리 한번 해보자. 부러지고 썩은 나무 속에서도 꽃이라는 생명체가 살아나. 생명.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준다. 내생 다음 생을 보여준다. 자 여기 정리하자면 화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부러진 가지, 썩은 몸통, 죽어가는 나무야. 근데 여기서 꽃을 피워. 그럼 부러지고 썩은 나무, 죽음이 생명을 잉태하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발견한 이 생명이 다음 생이 될 수도 있대. 우리는 이거를 두 글자로 자연의 순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그리고 이건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죽음이 있어야만 생명이 존재한다. 이건 말이 되나? 생명이 있어야만 죽음이 존재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만 죽음이 있어야만 생명이 존재해. 이거는 말이 잘 안 되잖아. 우리는 말이 안 되는 모순 형용을 역설적 인식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지금. 자, 죽음이 있어야만 생명이 존재한다. 순환과 역설적 인식이 드러난다. 자 그리고 이런 느티나무의 인생을 보면서 화자가 돌아보면 누구를 돌아봐? 나 자신,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본다는 거야. 성찰한다는 거죠. 성찰. 자, 느티나무를 보고 우리는 삶에 대해서 성찰하기 시작해. 자, 근데
근데 이거랑 좀 같은 대응 구조를 가지고 잘 기억하고 읽어보자.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우리네 삶이라는 건 결국엔 커다란 상처 그리고 구멍이 잔뜩 있는데 이런 우리가 좌절, 시련, 고난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무엇의 자궁일지 알겠는가? 우리가 자궁이라고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을 의미하는 자궁이 될 수도 있대. 자, 고난과 시련이 생명이나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자궁일지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네,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 서리법 사용할게요. 자, 화자가 느낀 말을 여기랑 이어서 쭉 써보자. 자, 화자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 자, 이건 느티나무를 보고 얘기했다면 화자는 이거를 좀 우리의 삶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얘기해. 삶이라는 건 상처야, 구멍이야. 자, 우리 상처와 구멍이 의미하는 것, 고통, 시련 이런 걸 의미한다면 시련과 고통이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궁이라는 생명, 희망,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다. 그런 섣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다. 이게 지금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고 하지 않아도 좋겠다. 자, 여기다가 화자가 하고 싶은 주제의식을 좀 써보자. 상처를 치유하거나 덮으려고 하지 마라. 덮으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자, 이게 하고 싶은 말인데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처라는 건 꼭 빨리 치유돼야 되고 아니면 빨리 덮어버려야 되고 세상이 돋아야 되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라면 이 화자는 지금 치유하거나 덮으려고 하지 말아라. 상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처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전환되는 거야. 이 인식에 전환이 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내용 잠깐 정리하면 화자는 지금 여행길을 떠났다가 느티나무를 발견했고 이 느티나무도 고단한 걸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 느티나무의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새로 생겨난 꽃이라는 생명을 봐. 이걸 우리네 삶에 좀 도입해봤더니 우리네 삶도 상처와 구멍이지만 거기에서도 생명과 희망이 싹틀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거나 덮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하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뒷장으로 넘겨서 때아닌 낮 모기 한 마리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피꽃을 피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피를 빨고 있는 모습을 피꽃이라고 표현했어. 피를 빨고 있는 모습. 근데 아까도 보면 느티나무랑 나를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이라고 했잖아. 뭔가 비슷한 게 있는데 보니까 느티나무에 매달려 있는 애, 매미가 매달려 있어. 그리고 얘가 수액을 빨고 있어. 나는 모기가 매달려 있네. 모기. 자, 피를 빨고 있어. 똑같죠? 자, 이런 대응 관계를 보이는데 보통 우리가 모기라는 거를 보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걔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잡지 않는다라고 표현해. 왜? 화자는 모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거든. 모기를 부정적으로
번식하지를 않는 모습을 보인다. 두 글자로 호, 용, 대, 여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 왜 덜 외로울까? 허자는 이미 깨달은 바가 있거든. 디나모를 통해 상처가 삶의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남은 길이 조금 덜 외롭다고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신발끈을 메고 앞으로 나아갈 차례다. 앞으로 나아간다. 다시 나아간다. 우리는 이 성찰을 통해서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건데, 진짜로 막 등산하고 진짜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간다 이게 아니라 살아간다라는 뜻이겠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인 거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느티나무로부터라는 시를 봤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법이랑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요 정도 필기가 지금 한 4명 정도, 5명 정도의 필기를 묶어놓은 거니까 요 정도만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도 시험을 보는데 잘 보지 않을까?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고전 스킬을 좀 볼 건데, 요건 고전 수필 맨 앞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왜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이걸 왜 하냐면, 이 소단원의 지도의 중점 한번 봐봐. 이 단원은 정약용의 수호지기를 중심으로 문학적 형상화 방법과 교술 관례의 특성을 탐구하고, 자, 이게 목표예요. 이 소단원의 목표는. 이 소단원은 교술 관례 중에 하나인 수호제기를 중심으로 교술 관례의 특성을 탐구하자. 이게 목표. 하나 더. 교술 관례의 가치를 탐색하자. 자, 그러면 교술 관례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호제기라는 작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두 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겠다. 여러분들 프린트 보니까 2장짜리 프린트에 교술 관례의 특징, 교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나와 있고, 그리고 수호제기 프린트 2장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거 괜히 주신 게 아닐 거야. 교술 관례에 대한 내용 출제하실 수도 있다. 자, 제대로 한번 보자. 정약용이 쓴 한문 수필로 한글 수필 아니에요. 18년 동안이나 이어진 유배 생활이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 자기 의식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을 담아낸 작품이다. 필자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통해 깨달음을 찾는다. 자, 이게 수필이에요, 결국에는. 자기가 경험한 일,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일, 교훈, 이런 게 수필이고, 이런 게 교술이고. 교술관례의 특징은 우리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 이거 전부 다 학교에서 수업했으니까 여기 있는 제재 계단 싹 정리한 다음에 바로 본문 볼게요. 자, 관례는 고전 수필입니다. 정약용이니까 당연히 고전 수필이지 않을까? 한글 수필 아니에요. 한문 수필이고 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할 거예요. 우리가 이 기라는 거는 수필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 수필의 관례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고, 이때의 기는 사물에 대한 기술이다 정도만. 자, 성격도 정리하면 성찰적이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다. 교훈적이다. 뭔가 얻어갈 게 있다는 거지. 회고적이다. 자기의 과거를 좀 돌이켜본다. 이런 내용이고요. 주제, 참된 나를 지키는 중요성인데, 우리는 수업 다 했으니까 나라는 건 뭔지 알 수 있어. 요 수호제기에서 본질적 자랑 현상적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는데, 요거는 본질적 자야 현상적 자야? 그죠? 본질적 자지? 본질적 자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징까지만 정리하자. 첫 번째, 자신의 과거를 반성한다. 여기에 있는 필자는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한 번쯤은 잃어버려 본 적이 있던 사람이야. 그래서 반성하고 있어. 두 번째, 자문자답을 통해 사물의 의미를 도출한다. 자문자답,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하고 이런 뜻이죠. 세 번째,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하게 된 과정을 비롯한 한 문학의 양식이 기의 형식을 드러낸다. 네 번째, 의문에서 출발하여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공유, 독자의 공감, 유도.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시면 수호책이 있는데요. 작품 보기 전에 우리가 교술관례의 특성 정리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교술관례의 특성, 교술관례가 뭔지 이런 것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여기다가 교술관례. 자, 교술이 뭔지는 알겠어, 대충. 근데 갈래라는 말이 뭐냐면 장르라는 거야, 장르. 근데 문학에서 갈래를 우리가 항상 네 가지 갈래로 나누는데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거야. 자, 먼저 서정 갈래라는 건 서정성을 드러내는 갈래다, 장르다 해가지고 보통 가장 대표적인 거 시가 있습니다. 시. 두 번째, 서사갈래라는 건 서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 구조를 가진다라고 얘기해서 대표적인 갈래 소설이고요. 극갈래라는 거 대표적인 갈래 희곡이고, 교술갈래의 대표적인 갈래 수필입니다. 자, 교술갈래라는 것도 한번 정리해보자. 교술갈래라는 건 필자가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또는 자신이 체험하거나 경험한 것들을 기록해, 경험을 기록하여 독자에게 전하는 문학 방식이다. 독자에게 전하는 문학 양식이다. 자, 이게 교술관례예요. 교술관례의 특징이 여기 다 드러냈지. 구체적 사실, 체험, 경험을 기록해서 자신의 깨달음, 교훈 이런 걸 전달하는 거, 이게 교술관례입니다. 자, 특징도 한번 정리해볼까 우리? 특징. 자, 첫 번째, 교술관례라는 건 수필이 대표적이지만 일기, 기행문, 편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교술인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엄격한 형식성을 가지고 있나? 우리 일기 쓸 때 어떤 형식성을 가지고 일기 쓰나요? 편지 쓸 때는? 교술관례라는 건 애초에 형식이 자유로운 게 특징이야. 형식의 자유로움. 형식이 자유롭다. 두 번째, 교술관례가 서사관례랑 서정관례와 대비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번째 특징과 맞물리는데, 서정관례에서 작가의 이야기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은 화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고 서사관례, 소설에서 작가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얘기해. 자, 그럼 서정관례나 서사관례는 작가의 대변인이 항상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대변인이 존재할까? 우리가 일기를 쓰고 편지를 쓰고 누군가를 내세워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전달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 필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독자에게 전달한다. 세 번째,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전달하니까 당연히 필자마다 자기의 개성이나 가치관이 뚜렷하게 좀 드러날 거야. 그래서 필자의 개성, 가치관 이런 게 드러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기가 경험한 걸 토대로 교훈을 전달하거나 감동을 전달하거나 깨달음을 전달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술갈래의 정의, 교술갈래의 특징 이 정도 대사시 정리했고, 요게 이제 학교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을 옮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이해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암기도 좀 필요하다. 자, 그럼 이제 작품 바로 볼게요. 수호제기. 자, 이때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지키다 할 때 숫자야. 그리고 오자는 나 오자예요. 나를 지키는 제, 이거는 집. 자, 합쳐보세요. 나를 지키는 집. 그리고 이때 기라는 거, 아까 우리 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 사물을 기술하는 것. 사물 기술. 수호제기란 건 나를 지키는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짓게 된 계기는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원래 사실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정약용 위에 둘째 형님도 있고 큰 형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들이 좀 많아. 근데 큰 형님이 수호제라는 집을 지었어.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집을 지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부탁을 한 거야. 정약용이한테. 동생아, 수호제라는 집에 대한 어떤 서문 같은 걸 좀 적어줄래? 라고. 너 글 잘 쓰잖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적어준 게 수호제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깨달음이 드러나 있고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적어보자. 기. 형광펜으로 기, 승, 넘어가서 전, 결. 자, 요거는 대표적인 기승전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적어놓고 기승전결 구조다. 우리 다 배웠으니까 여기에서 나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 하나는 본질적 자고요. 하나는 현상적 자다. 현실적 자, 눈에 보이는 자, 본질적 자, 안 보이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본질적 자, 그리고 하나는 현상적 자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같이 볼게요. 수오제,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일 이름이다. 자, 이거는 큰형님이 지었대요. 결국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은 처음에 화자가 수오제의 의미를 의아하게 생각했대. 왜 의아하게 생각했는지 보자.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보통 우리가 나는 분리되지 않으니까 나와 단단히 묶여있는 거 나다. 그리고 서로 떠날 수가 없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대. 비록 지키지 않는 나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안 가는데, 근데 굳이 지켜야 된다? 나를 지키는 집이다? 이 집의 이름은 이상하다. 이렇게 처음 생각했대. 그래서 기 부분에는 수호제의 의미를 의아해했던 필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장기로 귀양을 온 이후, 자, 이 귀양지에 온 이후에 필자의 의식이 변화가 일어나.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의문점,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문점 하나 있었죠. 집에 왜 이름이 그 모양이지? 자, 이런 의문점. 수오제의 이름의
대해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가 환히 깨달을 수 있었대.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지금부터 깨달을 내용들이 제시돼요. 천하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나뿐이다 했는데 나라는 말이 지금부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좀 색깔을 구분해서 칠게. 요게 현상적 자아라고 얘기하고 요게 본질적 자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구분을 할게요. 천하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 오직 나뿐이다.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된다. 다른 건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여기에 잔뜩 열거리 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그어보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자, 밭이라는 건 굉장히 넓을 텐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도망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하고 우린 여기서 대답을 할 수 있어. 도망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없다.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자, 밭이라는 거 지킬 필요 없대요.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아무도 도망가지 않으니까.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집도 지가 다리가 달리지 않았으면 절대 달아날 사람이 없겠죠. 집은 지킬 필요가 없다. 자, 여기도 없다라고 서로 대답할 수 있어. 내 동산의 꽃나무와 과실나무들을 뽑아갈 수 있겠는가? 나무 뿌리는 땅속 깊숙이 박혀있다. 그래서 뽑아갈 수가 없다 이런 의미고 내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내 책도 못 뽑아간다. 내 책도 못 훔쳐간다. 여기도 없다가 있고요. 여기도 없다가 있어.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가 있겠는가? 내 책만 없앤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현의 책은 전부 다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앨 수가 없을 것이다.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하여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다. 아, 모든 실들은 전부 다 내 옷이 될 수 있으니까 내 옷과 양식을 도둑질한다 하더라도 나를 궁색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못한다. 천하의 곡식이 모두 내 양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가 없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한들 하나둘에 불과할 터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없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했을 때 이 부분들은 전부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을 전부 다 나열해놨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열이 됐으니까 첫 번째 열거법이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여기에 우리 의문형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이런 걸 우리가 설의적 표현 이렇게 얘기할 거야. 설의. 자, 세 번째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사람이 있겠는가? 지가 질문했어. 그러니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지가 대답했어. 이런 걸 우리가 자문자답, 즉 문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천하만물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없다. 자, 천하만물은 전부 다 지킬 필요가 없대. 그러나 유독 이 나라는 것은 유독 이 나, 본질적 자라는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자, 내가 나를 잃기 쉬운 이유 첫 번째야 이게.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자주 잘 도망간다. 그래서 우리는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지 가지 않는 곳이 없다. 2번. 어느 데도 안 가는 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잘 지키고 있어야 돼.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타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위인의 예쁜 얼굴과 유용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에 엄청나게 흔들리는 것들이야. 생각해보면 우리가 돈이라는 거 제시하면 내가 안 갈 것도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내 본질적 자아가 떠나간다는 거야. 지금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줬어. 너 지금부터 숙제 안 해오면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마음을 주지 말아야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세속적인 가치들 질타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뭔가 막 되게 기분 좋은 음악들이 들리면 이 마음이 뺏겨서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네 번째,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를 보면 떠나갈 수도 있다.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세모친 애들은 전부 다 세속적 가치들이야. 우리의 마음, 즉 본질적 자아라는 놈은 세속적 가치에 굉장히 취약하고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이익이나 위험, 재앙, 음악 소리, 예쁜 얼굴 이런 유혹에 빠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떠나간다. 즉 본질적 자아가 떠나갈 것이다. 근데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만류할 수도 없대요. 자, 이게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 이유야. 한 번 떠나가면 찾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천하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곳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본질적 자아, 즉 내 마음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본질적 자아. 그러니 꽁꽁 묶고 마음을 꽁꽁 묶는 데 자물쇠로 잠깐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자, 이 부분 우리 한번 주목 한번 해보자. 나라는 건 마음이에요. 나라는 마음. 자, 이건 본질적 자아예요. 나라는 마음을 자물쇠로 잠가서 꽁꽁 묶어라. 자, 마음이라는 건 우리 추상적 관념이에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맛을 볼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자, 근데 얘를 자물쇠로 잠가서 꽁꽁 묶어라. 뭔가 손에 보이게 눈에 잡히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 이걸 우리가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해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해. 자, 여기 마음을 다잡는다는 의미를 추상적 마음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했다. 자, 여기 중요하니까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전 부분에서는 자기가 과거에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현상적 자인 나는 나를 본질적 자인 나를 마음을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나는 본질적 자를 한 번은 잃어버렸던 사람이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본다라는 입장에서 이건 회고적이라는 느낌입니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10년이다. 자, 어렸을 때 내가 공부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겼대. 어렸을 때 본질적 자가 뺏겼어.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 비단도포를 입고 백주도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12년을 보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드니까 이때도 마음을 전부 다 빼앗겼을 거야. 일하느라고. 자,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겼던 적이 있었다. 나를 잃어본 적이 있었다라는 표현이고, 요거 한번 주목해보자. 사모관대 비단도포를 입었다. 사모관대라는 건 의복이야, 제복이야. 도포라는 것도 어떤 통상 예복 같은 거야. 자, 근데 이 예복을 통해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벼슬을 우리는 이러한 일부를 표현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표현 방식을 두 글자로 대유법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여기는
대유법이 사용되었다. 나는 벼슬길에 나아가서 12년 동안 마음을 빼앗기고 본질적 자아를 뺏겼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그러니까 1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대요. 왜? 귀양 가게 됐거든. 뭐 잘못해가지고 귀양을 가게 됐다.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대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자연이가 이제 귀양지가 되고, 귀양지에 와서야만 내 마음이 드디어 멈추게 되었다. 드디어 멈췄고, 이때 나를 따라온 거.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본질적 자아가 나를 따라온 거야. 드디어 멈췄으니까. 나도 계속해서 뛰어왔지만 내가 너무 빠르게 달리고 있어가지고 본질적 자아가 나를 쫓아오지 못했어. 근데 귀양지에 와서야 드디어 내가 멈췄고, 본질적 자아도 내 발꿈치를 뒤쫓아와서 여기서 멈췄어. 나는 나에게 말했다. 현상적 자아가 본질적 자아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너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느냐? 자, 이거 너라고 표현은 했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이에요. 본질적 자아. 너는 왜 이곳에 왔니? 여우나 도깨비한테 홀려서 왔니?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니? 너는 어째 공고장으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니? 라고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질문을 하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는 자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런 표현 중요하니까 여기도 한번 밑줄 쳐보자. 자신을 객관화하여 바라볼 수 있어 성찰에 효과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객관화라는 말이 나오네요. 간혹 객관화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객관화라는 건 주관화의 반대잖아. 내가 나를 나라고 표현 안 하고 너라거나 아니면 그라고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처럼 표현했을 때 우리는 객관화한다고 얘기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으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에 효과적이다. 자, 자문을 통해 성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 그러나 나는 멍하니 포기잡도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본질적 자아는 가라고 해도 이제는 안 가.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얼매인 게 있어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듯 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물렀다. 자, 여기에서 나를 되찾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아가 합의를 이루게 되지. 이제 내 얘기는 끝났어요. 이 무렵 내 둘째 형님 또한 정약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형님 또한 나를 잃고 본질적 자아를 잃고 남해의 섬으로 가셨다. 이 사람도 왜 이랬을까? 이 사람도 벼슬길에 나아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본질적 자아를 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근데 결국에 이 사람도 귀향을 갔대. 그리고 그곳에서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두 인물은 둘 다 본질적 자아를 잃어본 적이 있는 인물이고, 마지막 결국은 유독 내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자의 단정히 앉아 계신다. 자, 그러면 큰형님은 나를 잃어본 적이 없고, 나와 그러니까 정약전은 나를 잃어본 적이 있었던 사람이다. 본디부터 지키는 바가 있어서 나를 잃지 않으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붙인 까닭일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필자는 수호제라고 붙은 이름의 의미를 파악하게 된 거야. 나를 지켜야 되는구나.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일이구나. 일찍이 큰형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자는 태현이라고 하셨다. 나는 홀로 나의 태현을 지키려고 나의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하였다라고 형님의 말을 여기 인용했어. 큰형님의 말을 인용하여 신뢰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는 그 이름 지은 뜻을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엔 맹자말까지도 좀 인용할 건가 봐.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큰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자, 맹자의 말도 인용했다. 근데 내가 주장하는 건 지금 정약용이 주장하는 건 나를 지켜야 된다.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고 맹자도 지금 한 말이 똑같아요.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맹자의 말과 나의 말이 똑같아. 그럼 도대체 맹자의 말을 왜 인용했느냐? 나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려고 인용했겠죠. 참되도다 그 말씀이요. 여기 문장 구조 뒤바뀌어 있으니까 도치법 사용한 거 확인하시고 그 말씀이요 라는 식으로 영탄적인 의미가 들어갔다. 마지막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는 다. 자, 이 부분 마지막이 글을 쓰게 된 계기예요. 결국 글을 쓰게 된 계기. 자, 그래서 수호책이라는 작품에서 우리가 본질적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현상적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본질적 자를 잃어버렸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귀양 가기 전이랑 귀양 가기 후에 어떻게 생각이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시험 때 당황하지 않고 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넘겨서 학습활동 뭐뭐 해야 되는지만 좀 정리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요하니까 한번 써봐야 돼. 귀양 전과 귀양 후를 나눠서 여기에서 의식이 변화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는 중요하니까 그냥 밑줄 칠 거고요. 여러분들 숙제로 써오는 거야. 수호제라는 이름을 두고 의학의 영이며 처음에는 의학의 영인데 귀양전에는 나와 단단히 맺혀져 서로 떠날 수 없기는 나보다 더한 게 없는데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의문을 했지만 귀양 후에는 이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야. 합당한 이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천하만별 중에 지켜야 할 것 오직 나뿐인데 출입이 무상하기 때문에 나라는 걸 자물쇠로 잠가 굳게 지켜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바뀌게 된 과정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숙제고, 표현상의 방법 요거까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자가 다음 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얻을 수 있는 효과. 너는 이거 지금 객관화된 표현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자문전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3자의 입장처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하겠습니다. 필자가 큰형의 말과 맹자의 말을 인용한 까닭은 도대체 무엇이냐? 자신이 신뢰하는 큰형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강조. 첫 번째. 두 번째, 존경받는 학자인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의 중요성과 설득력을 한층 더 높이려고 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숙제고요. 4번부터는 뭔가 창작하는 거나 이런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호제기까지 했고, 아까 앞에 수업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문 변동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나가야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도를 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 변동을 잠깐 나갈게요. 자, 지금 하수구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의문 변동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규 수업 때
의문 변동이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규 수업 3주 동안 우리 의문 변동도 했고요. 그리고 문법 관련해 가지고 문장 이런 것들도 좀 정리했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많이 해놨습니다. 자, 의문 변동할 때 우리 필수적인 거는 의문이 변동할 때 의문 자체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의문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의문의 종류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의문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들까지 싹 다 아는 상태로 의문 변동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의문부터 한번 정리해 보자. 자, 의문이라는 건 이거의 줄임말이야. 얘는 음소의 줄임말. 운이라는 건 운소의 줄임말이야. 이거 두 개를 합친 말이 의문이야. 자, 의문의 뜻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구별하는 게 가장 큰 기능이야. 의문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내가 여기 소리에다가 굳이 따옴표를 적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형태소랑 의문을 항상 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형태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말에서 쪼개면 더 이상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말의 최소단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소리의 최소단이야, 의문은. 왜냐? 이건 발음할 때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과 관련된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는 건 무슨 말일까? 여기 한번 봐봐. 물, 불, 풀 이렇게 있어. 자, 물이라는 건 흐르는 물이고요. 불이라는 건 뜨거운 거, 풀은 생명력 있는 것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것들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어. 무엇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게 다르네. 지금 미음이 쓰였고 비읍이 쓰였고 티읍이 쓰였다. 즉 자음이 다르게 쓰이면 음의 뜻이 구별되는구나, 말의 뜻이 구별되는구나. 자, 그러면 음운 중에 하나는 자음이라는 말이 있겠죠. 자음. 자, 두 번째 여기도 한번 보자. 물, 말, 밀 이렇게 있을 때 물이라는 거, 흐르는 거, 물, 말, 타는 거, 말, 밀, 이거 곡식 이렇게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봤더니 우라는 모음, 아라는 모음, 이라는 모음, 즉 모음 때문에 의미가 구분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의문이라는 건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는데, 자, 분절 의문부터 한번 정리해 보자. 분절 이거 분리하다 할 때 분이에요. 자, 분리가 쉽게 가능하면 분절 의문이라고 얘기하고, 비분절 의문 비자가 들어갔으니까 분리가 쉽게 불가능하면 비분절 의문이라고 얘기하겠지. 자, 이걸 다시 한번 띄워보자. 우리 물이라는 단어가 있어. 우리는 얘를 분리할 수 있어. 최소한으로 분리해보세요. 이렇게 분리하면 이렇게도 분리할 거야. 미음, 우, 리을 이런 식으로 분리할 거야.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랑 얘를 쉽게 뗄 수 있기 때문에 분리가 쉽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음, 이거 모음이잖아. 그래서 여기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절 의문을 음소라고 얘기해. 음소. 자, 두 번째, 분리가 쉽게 불가능한 의문도 있는데 얘도 어디까지나 의문이기 때문에 소리의 뜻을 구별해 주는 건 맞아요. 이건 소리의 길이밖에 없어. 장단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장음, 단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 장음은 길게 얘기해야 되는 거. 단음은 짧게 말하는 거. 단음. 자,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보자. 눈 하고 여기 옆에 이렇게 점 두 개 박혀 있는 건 장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얘를 발음할 때 눈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는 거야. 길게. 그리고 장음 표시가 없는 건 단음이라는 거야. 짧게 발음한다는 거야. 눈. 여기는 얼굴에 달려있는 눈이고 이거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야. 우리가 여기에서 다 똑같은데 뭐 하나만 다르냐면 이것만 다른 거잖아. 장음 표시, 단음.
잠깐 요것 때문에 말의 뜻이 갈렸어. 하늘에서 내리는 눈, 얼굴에 달린 눈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얘도 의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분절 의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얘를 떼고 발음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건 쉽게 떼지지가 않는 거야. 여기에 그냥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쉽게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비분절 의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의문 변동 알기 위해서는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라는 가장 기본적인 거 전부 다 파악해 놓고, 그리고 이 자음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모음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의문 변동이니까 우리 첫 번째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를 한 번에 정리해야 돼. 자음 체계부터 한번 정리해 보자. 여기에서 자음 체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음 방법이고 하나는 조음 위치예요. 자, 조음이란 말부터 우리 정리해 보자. 조음, 음을 만드는 걸 조음이라고 얘기해. 자, 그럼 음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설명한 거. 파열, 파찰, 마찰, 비음, 유음 5가지. 그리고 음이 만들어지는 위치, 어느 위치에서 만들어지냐 해서 입술에서 만들어지냐, 잇몸에서 만들어지냐, 센 입천장에서 만들어지냐, 여리 입천장에서 만들어지냐, 요청에서 만들어지냐,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 자, 하나하나 보자. 먼저 좋은 방법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무언가를 발음하려고 한다면 폐에서 공기가 쭉 올라와서 입에 있는 구강기관을 통해서 무언가가 발음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랬을 때 폐에서 공기가 올라오는 과정 중에, 여기 보면 파열음부터 한번 정리해.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즉 폐에서 이렇게 공기가 어딘가에서 올라오고 있다가 어디에서 딱 공기 흐름이 막혀. 폐쇄 과정이 있어. 그리고 막은 자리를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다. 이게 파열 내듯이 난다. 파열음이에요. 파열음. 자, 우리 바 한번 발음해보자. 바. 내가 바를 발음했을 때 봐봐. 폐에서부터 이렇게 공기가 올라오다가 파 하기 전에 이 파 하면서 입술이 이렇게 딱 막혀서 공기가 완전히 차단되는, 이 공기가 완전히 막히는 공간이 있어. 그리고 이것이 발음될 때 파 하면서 터지듯이 나니까 이런 걸 우리가 파열음이라고 얘기해. 두 번째, 마찰음부터 한번 보자. 마찰음이라는 건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좁히고 공기를 그 틈으로 내보내 마찰을 일으켜내는 소리이다. 마찰음이에요. 마찰음. 자, 폐에서부터 공기가 올라와. 근데 파열음은 완전히 막히는 과정이 있어. 마찰음은 막히는 과정이 없어요. 우리가 스 한번 발음해보면 알겠어. 스 발음해볼까? 자, 스를 발음했을 때 여러분들 혀가 어디에 있냐면 윗니 뒤쪽에 붙어있을 거고, 그리고 이 스라고 발음할 때 양 옆으로 공기가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마찰되듯이 빠져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공기가 완전히 막히는 것도 아니고 마찰되면서 나는 소리다. 이런 것들이 마찰음이에요. 자, 세 번째, 파찰음이라는 건 여기 파열음의 파자를 더하고 마찰음의 찰자를 더하면 파찰음이 돼. 즉 파열음과 마찰음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파찰음이에요. 자, 한번 보자.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 다 여기까지는 파열음하고 똑같아. 완전 폐쇄의 과정이 있대. 폐에서 올라오다가 서서히 터트리면서 마찰을 일으켜내는 소리다. 파열음과 다른 점,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는 소리. 파찰음은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는 게 파열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올 때 마찰되면서 나는 소리다 라고 해서 이게 파찰음이에요.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즈 한번 발음해보면 즈를 발음할 때 즈를 딱 발음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한순간 딱 멈추는 과정이 있어. 즈 이렇게 한순간 즈 발음 바로 직전에 공기가 완전히 막히는 과정이 있어. 어디선가 막히다가 얘가 나올 때 파열듯이 탁 터지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즈 하면서 양 어금니 사이로 마찰되듯이 즈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파열음의 특성과 마찰음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파찰음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비음이라는 건 이건 코 비자 써가지고 비음인데 코에서 나는 소리다 비음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코를 이렇게 잡고 마를 발음하면 마 미음 한번 발음해요. 미음 마 그럼 코가 막 울리는 거 알 수 있어. 우리는 코를 울리지 않으면서 낼 수 있는 비음은 없어요. 코에서 나니까. 자, 그래서 미음은 미음 미음 이음 있고요. 마지막 유음 좀 유한 소리다 해서 리을 이렇게 총 5가지가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비음과 유음을 합쳐서 얘는 울리면서 나는 소리다라고 얘기해서 얘를 울림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한자어로는 유성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쪽에 있는 파열, 마찰, 파찰을 합쳐서 얘네는 안 울리면서 나는 소리다. 안 울림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얘는 울리지 않으니까 무성음이라고 얘기해요. 무성음. 자, 두 번째 조음 위치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자. 조음 위치라는 건 이 음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이런 얘기인데 내가 여기에다가 구강도를 한번 그려볼게. 이게 입술이고 이게 윗니야. 그리고 여기에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매끈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목청이 있어. 자, 이게 입안에 있는 구강 구조를 옆으로 돌려보는 거야. 자, 이때 어디에서 발음되느냐 이게 지금 조음 위치인데 자, 먼저 첫 번째 입술 소리라는 건 입술에서 발음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파 한번 해봐. 파 하면 입술이 한번 닫혔다가 떼지면서 발음되잖아. 입술 소리는 여기에서 발음되는 걸 우리가 입술 소리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비읍, 삐읍, 피읍 이렇게 구조가 있다. 두 번째, 잇몸 소리라는 건 이건 앞니 뒤에서 나는 소리야. 앞니 뒤. 자, 위치를 따지자면 이쪽에서 나는 소리고요. 앞니 뒤쪽을 한번 혀로 톡 때리고 가는 소리가 잇몸 소리야. 다 한번 발음해. 다를 발음하면 앞니가 앞니의 맨 앞쪽이 앞니 뒤를 톡 하고 치고 가는 거 볼 수 있어요. 다, 따, 타 발음해도 전부 다 여기를 때린다는 거 알 수 있어. 즉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다. 잇몸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다. 잇몸 소리. 자, 세 번째 여러분들 혀로 이 잇몸 바로 뒤쪽에 혀 천장을 좀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센 입천장이라고 얘기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걸 센 입천장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자를 한번 발음해보세요. 자. 그럼 혀가 어디를 때리냐면 여기를 때린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어. 그치? 자, 여기에서 소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센 입천장 소리. 네 번째, 여린 입천장 소리라는 건 여린 입천장에서 만들어지는 소리인데요. 혀로 이 울퉁불퉁한데 뒤쪽에 있는 혀 천장을 만지면 여기 약간 매끈한 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가 여린 입천장이에요. 우리가 가를 한번 발음할까? 가를 발음하면 이번에는 혀가 어디를 때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가를 발음할 때 혀가 여기 연국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요 근처에서 조음이 이루어진다 해서 여린 입천장 소리고요. 마지막 목청 소리. 이거는 여기 목청 후두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다라고 해서 이것이 목청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정리했고 우리말은 특히나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는 상지적 상관 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리들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예사소리는 그냥 어떤 소리의 세기가 가장 기본적인 평음을 나타낸다라고 보고 그리고 거센소리는 여기에다가 획을 하나 더해서 좀 거센 느낌을 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격음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된소리는 우리 보통 욕할 때 나는 소리 있잖아. 두 가지의 요것들이 두 번씩 쓰인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된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음 체계표가 완성이 되고 이 자음 체계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얘를 그리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들 음운 변동에 나오는 뭐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거나 아니면 자음문 단순화라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돼. 왜? 이런 정보들이 다 필요로 하거든, 실제로. 자, 그래서 자음 책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요거 확실하게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자음 봤으니까 모음도 봐야 되지 않을까? 자, 모음이라는 건 단모음과 이중모음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음의 종류인데, 자, 단모음 체계라는 건 단모음이 뭐냐?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중모음은 얘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화하는 걸 이중모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단모음 체계를 그리는 거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건데 아마 다 이렇게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모음 체계, 우리나라 단모음은 10개가 있고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된다 이렇게 배웠을 걸로 나는 기억해요. 자, 우리가 단모음 체계 그릴 때 여기가 전설, 여기가 후설, 혀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또 입술 모양에 따라서 입술이 평평하냐 동그라냐 요거에 따라서 또 나누고, 세 번째 혀의 높이에 따라서 높이 있으면 고모음, 중간에 있으면 중모음, 낮게 있으면 저모음으로 확인해서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가 여기다가 그려놓으면 단모음 체계가 됩니다. 자, 이제 의문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다 했고 이제 의문 변동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의문 변동이라는 것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의문이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현상을 의문 변동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의문이 있어. 그리고 어떤 특정한 환경이 있어. 모음 앞이라거나 자음 앞이라거나 실질 형태소 앞이라거나 형식 형태소 앞이라거나 이런 특정 환경이 있을 때 의문이 달라지는 현상, 즉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문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의 종류는 딱 네 가지가 있어.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자, 먼저 교체부터 보면 교체는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이다라고 나와 있어. 말 그대로 진짜 바뀌는 현상이야. 자, 어떤 의문이라고 하면 A라는 의문이 있었어. 근데 다른 의문으로 변화했어. A가 B로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가 교체라고 얘기할게요. 자, A라는 의문이 의문의 개수가 1개야. B라는 의문도 의문의 개수가 1개야. 1개에서 1개로 변화한다? 교체라는 건 의문 개수의 변동은 없어. 교체라는 이 의문 변동 현상 중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6가지 현상을 볼 건데요.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 그리고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음절이 뭔지부터 좀 파악을 해봐야 돼. 음절. 우리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음절이라는 건 결국에는 글자 한 글자를 음절이라고 얘기해. 자, 글자가 만들어지려면 이런 초성이 존재하고 이런 중성이 존재하고 이런 종성이 존재할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우리는 이 한 글자를 한 번에 발음할 수 있어. 이렇게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걸 음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음절은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면 초, 중, 종성 중에 끝소리가 뭔데? 종성이죠. 자, 얘는 종성, 즉 받침자에 발음되는 음운 현상이다. 자, 여기 개념부터 보자. 음절 끝에 위치한 자음이, 즉 받침자가 변하는 현상이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니은, 이응, 가느다란 물방울 이런 식으로 외우죠. 가느다란 물방울 중 하나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자, 다시 받침자가 있어.
근데 이 받침자가 여기에 있는 7가지 중에 하나면 바뀔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거 이외의 것이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받침자가 쌍기역이라거나 피읍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이 7글자 안에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유사한 무언가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쪽으로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이때 기역, 디귿, 비읍, 파열음이 아닌 자음이 음절 끝에서 각각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뀌어 소리나는 경우가 교체에 해당한다. 자, 예시 한번 보자. 자음으로 끝나거나, 이게 상황이야, 환경. 자음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 이럴 때는 앞에 있는 받침자가 변화 안 돼. 자, 여기 봐봐. 밖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음으로 끝났어요. 그치? 자음으로 끝났어. 그리고 우리는 자음으로 끝났을 때 이 밖을 밖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 그냥 쉽게 밖 이렇게 표현할 거야. 밖. 자, 그럼 자음으로 끝나는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쌍기역이 가느다란 물방울 7가지 안에 안 들어가니까 유사한 기역으로, 여기에 있는 기역으로 좀 바꿔주는 현상이다. 이게 교체예요. 교체 중에 음절 끝소리 규칙이야. A가 B로 변한다. 자, 옆에 것도 한번 보자. 자음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도 이 규칙은 형성이 돼. 숲, 여기 자음으로 끝났어. 그리고 길 뒤에 보니까 기역이라는 자음이 왔어. 자, 그럼 여기에 있는 피읍이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피읍을 비슷한 비읍으로 좀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숲길이라고 있을 때 우리는 얘를 숲길 이렇게 발음 못하고 숲길 이런 식으로 받침자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왜? 피읍이 가느다란 물방울 7글자 안에 안 들어가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가 어려운데 여기를 잘 봤네. 두 번째,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냥 말이 온다라고 생각해봐. 어떤 말이 있냐면 국이 짜다 할 때 이 국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에는 모음으로 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걸 발음할 때는 구,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역은 뒷말로 여는 데서 구기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치? 자,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조건을 보니까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그때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실질 형태소라는 건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모음으로 시작하긴 하는데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여는 되는 게 아니라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다음에 여는 된다. 자, 이거 한번 봐봐. 옆, 얼굴. 여기 지금 자음으로 끝나는 옆이라는 단어가 있고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실질 형태소예요. 얼굴이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형식 형태소라고 그냥 옆, 얼굴 이런 식으로 여는 될 거지만, 얘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옆이 음절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아서 옆으로 변한 후에 여는 된다. 그래서 옆, 얼굴 이런 식으로 발음된다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 이것도 똑같은 경우야. 꽃, 위. 얘가 만약에 위가 형식 형태소라면 여기에 있는 치읓이 그대로 연동돼서 꽃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치? 근데 우리는 이걸 꽃이라고 발음 안 하고 꽃뒤라고 발음해. 왜냐? 위가 실질 형태소니까 모음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꽃을 그대로 발음할 수 없고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인 디귿으로 바꿔서 자음군 아니야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이후에 이 디귿이 연음된다. 자,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 요거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이게 항상 실질 형태소인가 형식 형태소인가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기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에는 자,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만약에 형식 형태소다? 이때는 연음만 일어나요. 음절 끝소리 규칙은 안 일어난다. 자, 여기 한번 보자. 밭, 라고 있는 요때 애자는 부사격 조사예요. 조사. 조사는 우리 형식 형태소니까 여기에서 밭에라고 그대로 연음이 되는 거야. 형식 형태소니까요. 자, 근데 만약에 밭 아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밭 아래. 이거 우리 발음할 때 밭아래 이렇게 발음 안 하고 바다에 이렇게 발음하거든. 왜? 얘가 실질이잖아. 얘가 실질이면 얘가 그대로 연음되는 게 아니라 자, 음절 끝소리 규칙을 거쳐서 밭이 되고 그 다음에 연음된다라는 거.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셔서 문제 풀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음절 끝소리 규칙까지만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제외한 교체들 그리고 탈락, 축약, 첨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진도를 끝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와야 되는 숙제는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 수호제기 관련해서 뒤에 있는 학습활동 문제들 4번까지였나? 거기까지 아까 우리가 체크해주는 부분 있지?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처음에 했던 느티나무로부터 뒤에 보면 학교 프린트 한 장짜리 요약해 놓은 거 있어.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리고 당연히 인출하고 필사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오늘 나갔던 음운 변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자음 체계, 모음 체계, 그리고 음운이 무엇인가 이런 빈칸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채워와야 되고 그리고 암기도 좀 어느 정도 해와야 돼. 문법이라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규칙이나 이 현상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암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음운 규칙에 대해서까지 암기해오는 거 여기까지가 숙제예요. 알겠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